네, 크립토 이슈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남동부 유럽 국가이죠.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가 됐다는 소식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를 둘러싸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에 시동을 걸었고 또 검찰은 권도형 대표의 동업자였던 신현성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가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립토 이슈 2부에서는요. 테라루나 사태부터 권도형 대표의 체포 상황 그리고 향후 수사 방향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권도형 대표 누구보다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한국판 사기꾼 홈스라고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권도영 대표는 테라폼 랩스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신영성 씨와 동업자로 일단 2022년 5월에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루나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테라 루나 사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작년에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은 아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바로 첫 수사 대상으로도 삼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테라 루나 사태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테라 루나 사태를 먼저 알려면은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가치가 연동된 코인이라고 해서 이 스테이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네. 어디에 가치를 연동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달러에 가치를 연동시킵니다. 그래서 네. 이 테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정확히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네. 있는데요. 먼저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네. 코인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원리로 이 1달러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는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세 가지 정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중 루나 사태의 원인이 된 거는 이 테라, 이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것의 또 대표격이었죠. 가장 네. 시가총액도 높았고요. 그게 작년 5월경에 폭락한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루나와 테라가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된 원인이 뭔가요? 그 알고리즘 시스템이 깨져서인가요? 네, 일단 알고리즘 시스템이 깨져서는 정확한 말이지만 그 원인은 네. 사람들의 결국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루나는 테라의 가치를 1달러에 고정시키기 위한 수단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 테라의 가격이 그래서 1달러보다 높아지면은 다시 1달러까지 낮추기 위해서 예. 루나를 구입해서 그 테라의 가치를 1달러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테라의 가격이 1달러보다 낮아지면은 루나를 팔고 테라를 사서 다시 그 가격을 1달러로 높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1테라에 유지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더 사기 위한 유인을 하기 위해서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디파이라고 해서 이런 금융 시스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앵커 프로토콜에서 테라를 유치하면은 19% 정도의 이자를 아주 높은 이자죠. 그런 걸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은 그걸 투자하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19%의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도영은 명확한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결국은 사람들은 이 테라와 루나의 쓰임새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리고 자금도 계속 몰리고 네. 결국 가능성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이 폭락하고 그 네. 알고리즘도 깨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연 19%의 이자가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 근거가 없다 보니 일각에서는 폰지 사기가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른 질문에서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결국에는 이 투자자들의 신뢰가 깨진 것이 폭락의 트리거가 됐지 않나라고 분석을 해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권도영은 더 높은 신뢰를 받기 위해서 네. 추가적인 담보 수단을 이제 확보하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네. 먼저 재단이
연 19%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계속 신뢰를 이제 어떻게 이거를 줄 거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연 있었는데 19%라고 하니까 선뜻 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지금 뭐 기준금리를 생각해 봤어도 몇 음, 배나 더 높은 수치다 보니까 당연히 음, 사람들이 여기에 좀 현혹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금리가 올라도 연 5% 정도라고 네. 보이는데 그때는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좋을 때라 네. 기준금리가 막 1%에서 2%대라고 그렇죠. 기억을 사실 지금 하거든요. 기준보다 음, 그 당시 기준이 훨씬 더 차이가 컸을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고 음, 또 큰 손실로 이어진 것 음.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결국은 테라를 계속 구입해야 됐는데 충분한 자금을 결국 확보하지 못했고 음.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서 그게 다 폭락했다고 보이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상황 어떤가요? 원래 음, 1달러여야 하는데 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수치가 네, 제가 떨어졌을까요? 어제 그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이제 예. 그 시세를 알아봤었는데 테라가 지금 1달러였잖아요, 원래. 네. 근데 지금 0.02달러입니다, 하나에. 음. 그리고 루나는 뭐 네. 그런 패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가격은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최고가 한 110달러 이상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0.00012달러예요. 그래서 사실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손해를 보았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쯤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는 것이 설치되었는데 네. 거기서 1호 사건을 이제 이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한 사건으로 배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단 72시간 만에 무려 51조나 증발을 했던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결국에는 투자자분들의 의견이 당연히 폰지 사기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폰지 사기라는 뜻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폰지 사기는 제가 알기로 제대로 된 수익이 없는데 신규 네. 투자자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그 자금으로 이미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을 놓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음. 사람들이 더 이상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지 않고 신뢰를 잃는 순간 한 번에 네. 무너지는 그런 거를 폰지 음.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앵커 프로토콜을 통해서 19% 이자를 준다는 거는 결국은 높은 이자를 통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고 그 높은 이자는 그 높은 이자는 결국은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이제 이전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수익 구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폰지 구조와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당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가 제기된 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권도영의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주목받기도 했는데 네. 일단은 권도영은 도건이라는 아이디로 트위터에서 자주 활동을 했습니다. 네네. 누군가 앵커 프로토콜의 높은 이자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영어지만 뭐 어쨌든 Your mom obviously 이렇게라고 대답하면서 결국은 뭐 욕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욕을 한 적은 있는데 이 표현이 자극적이지만 결국은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그걸 한 적도 없다는 것이 보이고요. 투자자들도 이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걸 투자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미래 가능성에 투자한 부분도 당연히 맞겠지만 연 19%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높은 이자 때문에 설마라는 생각이 조금 앞섰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테라 루나 사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계시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요즘 일어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저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주변 변호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각자 상담이나 아니면 사건 처리는 최소 한 건 이상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것이 주목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여러 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 건을 많이 경험하신 것을 바탕으로 여쭤보자면 어떤 코인이 사기인지 아닌지 여부를 일반인들이 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지만 네네. 몇 가지 좀 체크리스트가 있긴 합니다. 먼저 예. 사기 코인과 아닌 코인을 가르는 기준 좀 몇 개를
말씀드리기 전에 옛날에는 ICO를 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거의 가능성을 많이 믿고 자금을 정말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럴 때는 조금 이런 리스트들을 체크하면은 좀 더 구분하기가 쉬웠는데 먼저 그 리스트를 말씀드리면 뭐 코인 100서가 충실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술력을 뒷받침할 인원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기술력이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공지로서 투자자들에게 보호를 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 구조가 충실히 그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상당히 그 프로젝트가 이제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사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을 좀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잘 가져둔 사기 프로젝트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스스로 그 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그 코인의 발전 가능성을 자신이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코인 백서가 충실한지, 그리고 운영 주체, 충분한 기술력이 있는지, 유망한 사업인지, 또 지속적인 공시를 하고 있는지 등도 투자자 본인이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코인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코인은 정말 이 옛날에 없었던 새로운 투자 수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나이가 그러니까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투자자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은 업비트라든가 뭐 이런 바이낸스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이 브로커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업비트라든가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 아이디도 없는 분인데 네. 그 브로커를 통해서 코인을 구입하다 보니까 자기가 코인 지갑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냥 서류 한 장만으로 그거를 사기를 당했는데 결국 그 코인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에는 투자를 하는 데는 극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노령층이신 분들은 내가 사기를 당한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 적용되는 코인 사기와 관련되는 혐의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보통 코인 사기라고 하면은 네. 항상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형사법에 이제 사기죄가 있으니까 그거는 거의 들어가고 보통 현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네. 원금을 보장하는 적이 있다면 이제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것도 거의 들어가는 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증권법 위반까지 다루는데 네.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의 증권법이 이제 자본시장법인데 그것도 뭐 명시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어요. 근데 네. 그 법적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코인이 결국은 새로운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적용이 되는 것이 결국은 권도영 씨가 송환된다면은 그것에도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 사기와 관련한 또 다른 사례의 경우에는 또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이게 실제로 사례가 음, 있죠? 예, 일단은 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네. 옛날에 이제 V글로벌의 V캐시 사건이 있는데 그 대표는 이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피해액이 조원대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큰 그 형벌이 나온 거고요. 결국 그 사건을 살펴봐도 사기의 수단이 결국 코인일 뿐이지 결국은 다단계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로 다단계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당했었는데 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인으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사기를 당하기가 너무 쉬운 구조가 된 것이죠. 네, 하루빨리 관련 규제가 좀 철저하게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권도형 대표 이야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이제 권도형 대표가 과연 어느 국가에서 죗값을 받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여권 위조 혐의로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한국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왜냐하면 뭐 한국 이외에도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내 송환 여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국내 송환은 언젠가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권도영의 국적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몬테네그로에서는 일단은 여권을 위조한 거, 결국 공문서 위조죠. 그걸로 수사를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미국에서는 자본시장법이나 증권법 위반 혐의까지 걸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 송환될지는 결국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테라폼 랩스의 공동 창업자죠. 이제 신영성 씨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음. 검찰이 적극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 이 권도영 대표의 동업자였던 신현성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았나요? 네, 일단 언론에 알려진 바만 알려드리자면 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뭐 사기, 배임, 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뭐 특검법 위반, 그리고 배임증제, 업무상 배임 이렇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지만 결국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이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경중에 있나 봅니다. 가장 중요한 혐의와 중요하지 않은 혐의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거는 결국은 뭐 법정형에 따라서 어떤 거는 무겁고 가볍고 이런 죄가 있지만 저는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테라 루나 사태는 엄청 세계적인 이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은 이런 수사기관들이 경찰이나 검찰 이런 수사기관들이 수사력을 아주 대거 투입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사소한 법 위반까지 다 잡아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루나 사태를 철저하게 수사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죄들이 하나하나 다 가벼운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라고 보입니다. 네. 자, 권도영 대표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앞으로 향후 거취 다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권동의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우리나라로 송환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일부 네티즌들이나 투자자들의 의견을 보면 우리나라로 송환이 된다고 하면 뭐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다소 약하지 않을까 하다 보니 미국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낫다. 그래서 미국으로 송환되는 걸 원한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몬테네그로에서는 일단 권도영이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그때 사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벨기에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위조 여권이 한두 개가 아니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공문서 위조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음. 몬테네그로에서는 이것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일단 현지에서는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는 그렇고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미국이랑 한국, 싱가포르에서 네. 이 권도영을 수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법무부는 이제 그 3월 24일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를 이미 청구를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에 송환해 달라는 이런 요청입니다. 네. 그런데 범죄인 인도에 관해서는 국가 간 협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몬테네그로는 유럽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는 그 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에 2011년부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몬테네그로에 송환을 요청할 수 있고 몬테네그로는 거부 사유가 없으면 충분히 협조할 만한 그 근거가 있죠.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뭐 정치범이거나 아니면은 뭐 몬테네그로 국가의 뭐 중요한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권도영의 송환에 관해서는 그런 거부 사유는 없다고 보이고요. 일단 미국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이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 네. 몬테네그로는 우리나라에 보낼지 아니면 미국에 보낼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몬테네그로가 어느 나라에 송환할지는 저희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게 그 권도영 대표 측 입장일지 아니면은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의 입장일까요? 일단은 권도영 씨 입장에서는 미국에 가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좀 더 증거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이제 걸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혐의도 특히 경제범죄도 상당히 그 형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자, 그렇다면 권도영 대표 우리나라에서 신변을 확보할 경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가장 크게 주목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철저히 수사할수록 다른 혐의가 밝혀지겠지만 코인 시장에서 결국은 가장 주목받는 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인이 탄생할 때부터, 그러니까 ICO가 이제 유행할 때부터 코인이 증권인가라는 물음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네. 근데 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증권적 요소가 아주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코인들도 아주 많고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판단이 되려면은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이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법원의 판결문이 저도 지금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을 듣다 보니 또 궁금한 지점이 이번 이 권도형 대표의 체포의 나비 효과로 어쩌면 이 가상자산 법안이 좀 급물살을 탈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연히 급물살을 탄 거는 맞고요. 일단 네.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서 일단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목을 받아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서 이제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적도 있고요. 네. 아마 이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결국은 다시 새로운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권도형 대표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피 중에 VIP 대접에 아주 익숙해져서 이번 체포 당시에 굉장히 당황을 했다. 내가 왜 뭐 이런 식으로 라는 이 보도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 것이다. 결국에는 몬테네그로 현재에서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추측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시간 끌기 작전이 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는 거는 당사자가 잘 몰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고 네네. 결국 소송에 대응하려면은 그 시간을 끌면서 그 증거를 모으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으고 그리고 변론을 준비해야 되는데 몬테네그로에서 시간을 끄는 거는 결국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방어할 시간을 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권도영에게는 그 시간을 끄는 것이 자신의 골든타임을 좀 버는 느낌일 수도 있죠. 예. 자, 그리고 법적으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 끌기, 이게 송환에 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가중 처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일단은 뭐 시간을 끄는 거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근데 네. 그거는 결국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것이고 네. 그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게 모르게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자, 뭐 아직은 이른 질문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체포가 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또 이제 형량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 좀 다르겠죠. 어느 정도 만약에 실제로 결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형량을 보십니까? 일단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려운 게 네. 수사를 통해서 이 사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위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은 그 피해 금액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마련될 것인지가 불분명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라 루나 재단이 뭐 발행한 모든 루나나 테라의 뭐 시가총액인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피해본 금액인지 아니면은 그것들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횡령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잘못을 해서 그걸로 인한 피해에 국한될지 이거에 따라서 형량이 정말 몇십 배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본시장법이나 증권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다면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이렇게 법률에 따라서 권도형 대표 추후 처벌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과 별개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실제로 가능할까요? 일단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갖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은 이 범죄 금액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들한테 줄 수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범죄 금액은 보통 이 폰지 구조가 맞다면 결국은 초반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도 많이 분배가 돼서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액을 보전하기는 아주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체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향후 어떻게 송환이 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립토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